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공대를 나오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전공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99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에 가면서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 가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또 제가 그런 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교육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와서 작년 12월 28일자로 와서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 뭐 다 전문가시고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여러 고민 중에서 이게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거 전체가 아니고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마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제는 뭐 굉장히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보통 이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렇게 나누고,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전문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라 이제 초중고에서의 교육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제 초중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져야 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제 교육을 받고 대학에 와서 그 기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인으로 양성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 대학에 가게 되면 자기 전공이 생기고, 그 전공에 따라서 자기 직업이 생기고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대학에 와서 그 학생들은 자기가 대학 생활 4년이라는 생활 동안 어떤 역량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 역량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미래에 전문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쭉 변해 왔다는 겁니다. 아주 원시 시대에는 이 사람이 가져야 될, 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귀중한 역량이 뭐냐면 바로 힘이죠, 힘.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내가 이제 동물을 잡아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이제 농업이라는 것에 이제 종사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농경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이제 농업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역량이 뭐냐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늘의 천기를 읽고 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기후에 대해서 잘 민감한 그런 농작물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낼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필요한 역량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리게 되고 공장을 짓게 되고, 어떻게 하면 단위 시간당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낼 거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제조업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교육의 큰 패러다임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사람이 건축학자 같으면서도 철학자인 것 같고 수학자인 것 같고 과학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학문 분야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돼 있다가 이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지나오면서 학문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왜냐하면 이게 제조업 시대가 되면서 대량 생산하고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어떤 지식들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세부적인 학문들이 이게 분화가 크게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체제가 이제 현재까지 이제 쭉 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과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만들어내고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그렇게 살던 시대가 과연 지금 필요한 시대냐. 지금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사람도 있고 디지털 시대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즉 산업혁명 시대에 갖고 있던 역량을 지금도 계속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에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직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농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농경 시대에는, 농업을 주로 하는 농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그 근로하는 대부분의 인구의 한 90% 정도의 인구가 농업에 다 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사회를 가면서 현재도 농업을 하느냐,
농업을 하죠. 지금도 농사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의 약 6%만이 농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90%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던 시대보다 훨씬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남아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활동 인구의 90%가 6%까지 이렇게 쭉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업이라고 하는 시대가 그러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제조업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단지 제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농업에서 90%에서 6%로 줄듯이 계속 필요한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청년 실업이라든지 학생들이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가르쳤던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지금 세상은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내가 평생 살면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계속 이런 역량을 대학에서 배웠던 역량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지금 기업에서 그런 전문 인력들이 필요로 하느냐라는 거에 이제 큰 퀘스천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제가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기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It turns out a big part of getting things done.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다시 아까 화면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이거를 보고 나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움을 느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소위 AI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실제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서 사람 대신에 예약을 하는 거였는데 미용실에서 전혀 판단을 못하죠. 이게 기계가 했는지 사람이 했는지 전혀 판단을 못합니다. 저는 왜 구글이 이런 거를 만들까? 이게 바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지금 저런 거 하나가 어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 있죠. 차량에도 들어갈 수 있죠. 냉장고에도 들어갈 수 있죠. 밥통에도 들어갈 수 있죠.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이죠. 어디나 이게 다 내장되어서 하나로 다 전 세계를 통일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갖는 게 이 지금 구글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서 이게 만약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많이 내장된다라고 하면 뭐 사람은 굉장히 편하겠죠. 뭐 여행사도 예약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예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비서로서의 역할들을 엄청나게 해댈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비즈니스로 활용이 되게 되면 구글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될 거고, 이거에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다 구글이 제패를 하게 되겠죠. 근데 저거를 만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거죠.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큰데,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과연 기존에 뭐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컴퓨터공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이게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심리학의 분야에서의 변화, 원래 심리학,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분야죠. 사회학도 그렇고 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인데, 이제는 기계와 사람 간의 관계, 심지어는 앞으로 더 나아가면 기계와 기계 간의 관계가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걸 이해하는 심리학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바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뭐 초연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교육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대에
도대체 어떠한 역량을 학생들이 갖도록 해야지만 얘네들이 이런 환경에서 개발하고 이런 환경에서 직업을 갖고 이런 사회에서의 문제점을 이해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교육적 이슈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차. 처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단순하게 마차를 대체하는 것이 자동차인 거였습니다. 마차를 대체하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레드 플래그 액트 같은 게 만들어지고 이제 규제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마차를 모는 마부의 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그게 다 실패로 끝나게 되죠. 세상의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단순히 마차의 마부의 직업만 뺏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양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개인이 차량을 갖기 위해서 개인 자동차가 생기고 짐을 나르기 위한 트럭이 생기고 그다음에 차를 갖지 못한 여러 사람들을 실어나는 대중교통 수단이 생기게 되죠. 다양한 변종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개인 차량처럼 운전을 해주는 택시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완전 물류 서비스로 이제 변모하게 되고, 대중교통도 여러 사람을 실어 나누는 그런 전국적인 망을 형성하는 서비스로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전개되는 양상은 엄청난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택시를 이제 개인의 차량으로 대신해주는 우버라는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단순히 이제 우버라는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유 차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택시의 직업을 파괴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지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다양한 형태로 바뀝니다. 뭐 공유 자전거 생기죠. 저도 이렇게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 이게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1,000원만 이렇게 내면은 돌아다니는 킥보드 그냥 타고서 바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남 지역에 가면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다 공유 서비스입니다. 공유 서비스. 이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그 다음에 뭐 공유 부엌도 있죠. 그 다음에 공유 사무실도 있죠. 무지하게 다양한 형태로 지금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비즈니스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돈을 번다는 얘기고 기업이 생긴다는 얘기고 기업이 생기면 여기에 종사할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가 대학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배우고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라는 거에 이제 의문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뻗어나가는 도대체 어떤 서비스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심지어 그런 얘기들 합니다. 지금 뭐 택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우버가 들어오는 거를 이게 뭐 이제 운전사가 없어지잖아요. 운전사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문제 자체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우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운전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 우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그 차량 판매 대수가 줄어듭니다. 우버 써보셨어요? 우버요? 외국 출장 가서 우버 써보셨습니까?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걸 편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차를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차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버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차량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 여기 이제 뭐 다 이제 기사가 다 있으시니까 그러시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개인 운전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 차를 얼마나 운전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게 쓸모없는 겁니다. 차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차를 굳이 일주일에 몇 번 운전 안 하는데 살 필요가 있을까?
아, 이렇게 편하게 그냥 집 앞까지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바로바로 탈 수 있는데 해서 차량 판매가 급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 차량 판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위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4차 산업이 준비가 돼 있느냐, 뭐 잘 준비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배운 것이 10년 후에도 이게 쓸모가 있느냐, 이거에 지금 큰 의문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을 막 집어넣는 것이, 뭐 내가 회계학을 전공했다, 그럼 그걸로 거의 평생 먹고 살던 시대가 이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역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내가 지식을 대학에 다닐 동안 한 번에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으면 그걸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주기로 계속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식들을 내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내가 그걸 깨우쳐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집어넣어야 되지만 얘가 모르는 것은 스스로 찾아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다 배웁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지만 내가 직장에 가서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직무에 맞도록 정보를 계속 찾아내서 자기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다. 그거를 어떻게 대학에서 가르칠 거냐, 그게 지금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스스로 기술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 가서 계속 교육받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튜브 찾고 검색해서 정보를 습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2016년에 500대 기업으로 설문해보면은 국내 기업인 경우에 도덕성, 인성, 팀워크,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 제일 낮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어차피 대학에서 모든 걸 다 배워서 오지 못한다. 그럼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해결하는 거 없다. 일을 할 때 다 팀으로 해야 되니까 같이 일하는데 편한 사람, 협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협력하는 능력, 팀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능력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도덕성, 인성, 대충 하고 끝내겠다. 프로그램 개발하다가 이거 버그 있어도 그냥 출시하겠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건 알지만 그냥 내보내겠다. 그러다가 요즘엔 어때요? 엄청난 기업이 데미지를 먹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안 되는 건 뭐고 되는 건 여기까지고 라는 거 얘기해주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갖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회사가 망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뭐 가습기 살균제 이런 게 다 뭡니까? 그게 전부 다 그런 데서 기인하는 문제거든요. 당장은 수익을 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게 오너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서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능력들이, 이런 덕목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좀 힘들더라도 참아내는 능력, 의사소통, 남하고 대화하는데 발표도 잘해야 되고 자기가 가진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전개해야 되고, 이런 능력들을 갖추는 게 필요한 거죠. 외국도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들이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언제든지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지식들을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아니라, 없는 건 안 되죠. 그런 건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인재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대, 남하고 같이 일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덕목들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 라는 겁니다. 대학은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 정원 자체가, 뭐 이건 여기 계시는 총장님들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조만간 2023년쯤에 되게 되면 지금 이게 교육부 자료입니다. 교육부 자료인데 2018학년도에 입학 정원 기준으로 48만 3천 명 정도가 요 빨간 라인입니다. 빨간 라인인데 이게 당장 대학 입학 가능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다 대학 가는 건 아니니까 걔네들 빼고 계산하게 되면 당장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오고 있다. 조선일보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2021년에 전체 4년제 대학이 191곳, 전문대학 137곳 중에서 38곳이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뽑을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전문대학 자체가 먼저 타격이 오겠습니다만 이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변화된 교육을 대학에서 해야지만 이런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지 않느냐.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조만간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지만 학생들이 가지 않느냐.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안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어차피 취직 못할 거 못하러 가나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대학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선택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리키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에나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 짓고 도시에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가던 그런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 인프라로 다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뀌어가고 있고. 그럼 어떤 교육이 되냐? 기본 자체가 즉 펀더멘탈이 탄탄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기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컴퓨팅 사고력이나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 뭐 새로운 것을 창의력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창의력, 기업가 정신, 변화에 대한 적응력, 의사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능력을 탄탄히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대학은 또 여러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에콜 42 여기도 이제 아까 제가 보니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미네르바 스쿨 뭐 그다음에 AI 뭐 교육을 해라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이 생기고 이런 요구들을 계속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AI 가르치고 싶죠.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요. 뭐 지금 AI 주가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가지고 사람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대학에서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공계통의 학생들은 자꾸 기초학력은 떨어지고 있고 중학교도 그렇고 미달 비율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이것도 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중학교 3학년이 뭐 수학의 미달률이 10%가 넘어가 있고 고등학생도 10%가 넘어가 있죠. 이제 이런 학생들 대학에서는 이공계 가면 취업이 더 잘 된다 그러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문이과 선택을 하는데 이과에 대한 선택률이 자꾸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2019학년도고 2020학년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47.3%가 이과 자연계를 선택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45.6%로 더 떨어집니다. 이공계가 취업 잘 된다고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안 가겠다. 이쪽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입시부터는 큰 변화가 있죠. 하나가 이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서 탐구 영역에서 문과든 이과든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과는 과탐 과목에서 선택하게 돼 있고 문과는 사탐 과목에서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게 터져 있습니다. 터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탐에서 한 과목하고 그 다음에 과탐에서 한 과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능 과목 이렇게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이 자연계열은 뭐 지정이 없고 그다음에 뭐 자연계열에서 수학 선택하는데 기하 또는 미적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탐구계열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은 아예 지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과탐에서 꼭 2과목 선택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학에는 이공계를 갈 때 사회탐구 영역에 있는 2과목 선택하고 공대를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대학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공대에서 기계공학과를 가는데 뭐 물리나 뭐 화학이나 이거 아무것도 안 들은 애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공 교육 자체가 기본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서 이걸 교육해야 되느냐? 결국엔 교양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교양 교육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기본이 탄탄한 교육, 의사소통 능력이다, 뭐 도덕성이다 이런 것들을 그럼 어디서 가르쳐야 되냐? 그건 전공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양 교육의 혁신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양 교육을 가져가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입학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게 돼 있는 애들을 어떻게 교양 교육에서 완충을 시켜서 전공 교육을 가게 할 거냐. 미래에 필요한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역량 중에 의사소통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능력들을 그러면 전공 교육에서 가르치는 건 대부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양 교육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지만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가르치게 할 것이냐. 이게 큰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교육은 전공교육답게 하는 거 필요한데 교양교육의 각 대학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칸막이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들을 어떻게 앞으로 변화를 가져가느냐가 학생들이 미래의 기본 역량을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데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기능들, 보통 우리가 하드 스킬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전공 교육이죠. 근데 정의적인 공감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이런 소프트 스킬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갖게 할 거냐. 이건 대학에서는 교양 교육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본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형태.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컴퓨팅 사고력이라든지 지금 이건 이제 RGMS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코딩을 통해서 수학을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라든지 뭐 이 학생도 굉장히 유명한 학생이죠.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그 이웃집에 아저씨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얘가 왜 췌장암이 뭔데 사람을 죽이나 싶어가지고 구글링을 합니다. 구글링을 열심히 해서 췌장암 발견하는 키트가 100불이 넘는 거를 몇 센트짜리로 만들어냅니다. 얘가 이제 메소틸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췌장암에 반응한다라는 거를 구글링을 통해서만 공부를 해서 그걸 만들어서 얘가 그 고등학생 때 전 세계 과학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근데 얘가 과학을 잘하냐? 잘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가서 세상을 자기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인재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기반 교육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무크도 좋고 온라인 시스템도 좋고 다양한 에드위드나 이런 컨텐츠도 좋고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식의 공부가 아니라 그런 교육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주제가 막 규제 샌드박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 뭐 이런 거 활성화 시키려면 제한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풀어야 이런 거 도구를 많이 이용해서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지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제가 30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년간의 언론인 생활을 하다가 서울시 산하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일종의 폴리텍 대학인 서울시 기술교육원 원장을 한 3년 반 역임을 하다가 남서울대학으로 갔습니다. 기술교육원은 말 그대로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게 해서 이렇게 취직시키는 게 목적인 그런 일종의 과거의 직업 훈련원 비슷한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에서 3년 반 동안 저는 이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주안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들한테 많은 자격증을 따게 해서 좋은 일자리에 취직시키고 그리고 또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남서울대학에 와 보니까 거기하고는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남서울대학의 뭐랄까 교육 슬로건이 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 산업 전문 그쪽으로 주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남서울대학이 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산업대학으로 출발을 했다가 일반제 4년대학으로 전환한 게 한 10년쯤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연구중심 대학은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이제 교육중심 대학이 맞는데 그러면 지역적 현실과 그리고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수준과 그리고 우리 대학의 그간의 그 역량을 감안해 보건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목표를 맞추는 게 좋을까 그 문제가 무척 당면한 그 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미래혁신위원회라고 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야의 경험과 관심이 많은 교수들로 지금 운영을 해온 지 한 3, 4, 5개월 됐습니다. 아마 연말쯤까지 그 위원회에서 남서울대학의 미래혁신 그리고 남서울대학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산과 그다음에 정책적 지원을 총하면서 답안을 내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회의 혁신 사례도 지금 수집하고 직접 필요하면 현장 방문하고 하는 그런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현안에 대한 저희 나름의 답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 답안을 여러분들에게 다음에라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뭐 모든 대학이든 뭐 언론이든 산업계든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지금 최대의 현안 중에 하나인데 저희 혁신위 중간 보고 결과도 그렇고 저도 관련 자료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체가 없다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위기도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지구에 지속 발전이 가능한 것과 배치되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매우 많습니다. 이를테면 2016년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매우 사라지게 되는데 5년 내에 선진 15개국에서 무려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화두를 제일 먼저 제기했던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런 또 다른 그 우려를 표시한 걸 보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지고지선이고 그리고 만능 해법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 거지요. 그런 차에 저희 혁신위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의외로 지금 또 유럽 특히 영국과 독일 쪽에서는 벌써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 지금 완성되지 못한 또는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상황에서 5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벌써 지금 대두가 돼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고 일부는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있고 먼저 개념에 대한 그 우선권을 또는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지금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5차 산업혁명의 그 골자를 보자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이 일정한 ICT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한다면 경제와 기술이라고 한다면 5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는 바이오와 경합한 인간의 몸 자체가 이제 플랫폼이 되는 그런 것 정도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이왕이면 5차 산업혁명 쪽으로까지 관심을 돌리는 것이 우리 대학의 진로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여러모로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이 대학에 가기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일부에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청색 기술, 청색 경제입니다. 이른바 블루 테크놀로지 또는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지금 국회에서 열린 청색 기술 국회 대토론회에 지금 다녀오는 길입니다. 2시부터 지금 현재도 열리고 있는데 저희 대학 주관으로 지금 오늘 열렸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청색 기술 또는 청색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계시기도 하겠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짧게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녹색 경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녹색 기술 그거는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구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탄소를 좀 적게 배출하게 하고 그런 건데 청색 경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탄소 성장입니다. 이거는 2010년도 벨기에 환경학자인 군터 파울리라는 분이 처음으로 제시한 이론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연에서 모사해서 자연을 모사한 걸 가지고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경제에 활용하는 게 궁극적으로 지구의 푸른 지구를 위한 마지막 오션이다, 블루 오션이다 그런 주장하에서 지금 나온 이론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거는 2012년도에 처음 개념이 들어왔고요. 저희 학교에서 지금 차기 혁신의 주제 포인트로 지금 청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하고 이번에 청색 기술 연구소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학에 지금 청색 기술 연구소가 만들어진 건 지금 전 세계에서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더 확산하고 이걸 사회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관심을 환기 위해서 오늘 대학 국회에서 열렸는데 관심 있는 의원님 4분과 그리고 키스텝, 스테피, 에트리, 그다음에 카리, 한국기업데이터 그리고 관련 학자들이 지금 모여서 열심히 좀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좀 뒤처졌지만 이왕이면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5차 산업혁명 그리고 청색 기술 이걸 접목한 형태로 우리 학생과 그리고 우리 관련 분야 함께하는 그리고 지금 교육부와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새롭게 대학들하고 지금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지금 혁신파크 사업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 3개 군데 정도 하고 내년도에는 더 늘려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충남도가 충청남도를 5개 권역과 7대 중심 핵심 집중 양성 산업으로 나누어서 지금 충남도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속한 충남 서북부 지역이 지금 ICT하고 이 분야하고 지금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약 40만 평의 부지 중에 지금 20만 평 정도만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사실상 지금 놀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좀 활용을 해서 혁신파크 사업과 접목을 해서 우리 학교 안에 그
이른바 대학교 안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공장 그리고 관련 그 연구소 등을 하는 사업들을 인근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지금 추진하는 것을 또 다른 지금 혁신 그 목표로 설정을 해놓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있느니만큼 일정 부분 윤곽이 나오고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문대학 총장 정우수입니다. 저는 같은 부산에 있는 그 신라대학에 8년간 총장하다가 한 4, 5년 산에 올라가서 푹 쉬다가 다시 또 2016년이죠. 17년이죠. 작년에 재작년 내려와서 지금 총장 한 2년 됩니다. 와서 보니까 앞에 있던 신라대학교는 거의 이제 인문사회 계열과 예능계 중심의 대학이고 이 동문대는 거의 그냥 공대 중심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따라서 좀 상당히 당황하기도 했고 학교를 파악한다고 당장 가니까 이제 우리 제2단계 구조개혁 평가를 준비해야 되니까 뭐 다른 혁신 생활식이 없어서 열심히 그걸 준비도 하고 또 학내 여러 가지 질서가 좀 많이 어질피해서 그걸 좀 바로잡는 데 한 1년 소비하고 작년 다행히 자유형대학에 되었습니다. 되고 나니까 야 이게 위기가 안 되겠다. 기회가 아니고 위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이 새로운 혁신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우리같이 공과대학 중심의 대학이 지금 시대에 가장 적응을 잘한 곳이 어디냐고 해보니까 독일이 잘한대요. 그게 독일이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유니버시티 중에서 가장 잘한다는 쾰른 공대하고 스투트가르트 공대를 찾아갔습니다. 열흘간 두 대학에 수업도 직접 참고 안 하고 오늘 다 자세히 뒤져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거기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은 말도 안 씁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야 할 교육 이거다 하는 건 그냥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주 화두 중 하나가 개방성인데 그게 어떻게 개방하냐면 교수들 학과 교수를 한 방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 각 교수들이 칸칸이 막혀 있는 것이 대학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을 얘기해 본 거예요. 옆방 교수가 연구를 뭐 하는지를 모르고 실컷 다니면서 자기 연구 자료를 자기 뉴욕까지 갔다 왔더니 바로 옆방 사람이 그 자료를 갖고 있더라.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아예 희망학과부터 모아가지고 큰 방에 한테 모아서 같이 공부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내가 돌아와서 우리 대학 그거 하다가 폭동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 이렇더라 하고만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건학기준입니다. 실사구시 자비시사입니다. 기획과가 만든 학대하니까 어쨌든지 유용한 인재를 길러라. 실제 스몰 수 있는 일을 길러라. 라고 했고 그 인재가 세상에 아낌없이 봉사하는 존재를 만들어라. 그렇게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캐치프레이즈가 넘버원 실용 명문대학이 되자. 그래서 저희 대학에는 인문사회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예절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실용 중심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와보니까 이제 이게 역사가 참 짧죠. 원래 96년에 이 산업대학교로 기교를 했다가 이제 2006년에 옆에 있는 전문대학과 통합을 해서 이제 일반 정규대학이 되었으니까 정규대학 된 지 이제 겨우 10몇 년 지났습니다. 이 역사가 짧다는 것, 그 실사구시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이 시대에 굉장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동문대학교는 그동안에 쭉 정부가 주는 각종 국책사업, 교육지원 사업을 거의 석권을 했습니다. 상당히 실용 중심이니까 지금 좀 다 산업혁명이 뭐냐 이걸 따지니까 이미 다 끝난 그 CK, 에이스, 프라임 그밖에 작은 많은 국책사업도 많이 왔고 링크 사업은 지금 그 정규대학 되고 나서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도화 사업에 매우 우수대학으로 선택돼서 연간 한 50억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계승대회 진입을 했고 또 작년에 쇼업대회 중심대회로 지원을 받았고 금년에 평생교육 제주도 받았습니다. 뭐 대체 교육지표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보니까 학교 안에 열심히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가만 놀아도 학교가 잘 되니까 그 놀아도 잘 되는데 맨날 총장은 입마 벌리면 위기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매너리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작은 규모의 학교 출발하다 보니까 교수들 사이에 직원 사이에 형님 동생입니다. 다 형님 동생으로 통하고 뭐 팀장님 과장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일생이면 뭐 그거 가지고 가족끼리 그러냐 막 봐주지 이런 것들이 전체의 질서를 좀 많이 허물어드는 게 있더라. 이거 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 독일 갔다 온 경험을 토대로 예, 혁신의 방향으로 제가 이런 구호를 씁니다. 깸. 잘 안 듣노? 깸. 깨자는 겁니다. 다행히 가만히 보니까 학교 안에 깨질 게 굉장히 많아요. 낡아 빠진 생각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 깨자는 거가 다시 깨어나잖아. 다 우리말로 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묶어서 브레이크 앤 어웨이크를 게임이라고 잡고 네, 혁신 잡았습니다. 깨야 될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있어 학교할 때 잘 되네. 잘 되는 게 오히려 무사한 줄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 온정주의, 봐주지. 그 다음에 뭐 너과 내가 딱 나누어서 옆에 가서 대화도 안 하는 그런 칸막이 사고, 뭐 고정관념, 상하타의식. 우리 대학이 실용 중심의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수들이 대부분 다가 학문 중심 대학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 그 이데올로기를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아카데미즘, 학문의 자유, 상하탑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 깨라. 그래서 상하탑 얘기하지 말고 학문 얘기하지 마. 우리는 시장 한가운데 있는 지식산업체다. 그래서 이것도 깨자. 깰 게 참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깨어나는데 어떻게 깨어날 거냐. 개방, 실용, 융합, 공유 이렇게 해서 4개의 키워드를 줬어요. 이걸 하면 OPCS라고 저희들 대학 안에 전부 깃발이 쭉 나벗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탄인가?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OPC의 의미를 상세해 놨습니다. 당장 이 바운더리 프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대학과 산업체 있기를 완전히 없애라. 저희들 대학에 꾸준히 그 산학혁명이 오는 바람에 가족회사가 한 1,500개 준답니다. 한 1,500개 가족회사 애들 실습 나게도 그 회사 사람을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런 바운더리 프리, 학과 간의 장벽 없애기, 뭐 연구실 간 장벽 없애기, 장벽을 다 없애보자. 실용, 1시간을 가르치더라도 이게 애들 졸업하고 나서 사용하다 어디에 숨을 거냐 딱 생각하면서 가르치자. 이 시대에 만나서 생각하면서 가르치자. 융합,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 대학 내 낭비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공유인에 말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거대한, 아니도 대학 안에 요거 내 방, 우리과 실험실 오지 마라. 이런 걸로 해서 낭비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 수업, 교수도 회계학을 하는 교수가 옆에 다 과 있어요. 자기가 수업밖에 안 합니다. 교수 자원, 공간 자원, 각종 실험 장비 전부 공유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잡고 혁신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먼저 전공 교육 과정에 혁신하자. 에이스 사업을 하면서 교육 과정이 많이 좀 실용적으로 바뀌었어요. 산업체가 바뀌었는데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그 많이 먼 가장 큰 장벽이 뭐냐? 교수들이 기득권을 지금. 교육과정 바꿔라. 시대에 맞게 바꾸라고 했는데 교수들끼리 딱 앉아서 내 과목 빼고 강사 주는 과목만 바꾸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많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바꾸자. 이건 틀 깨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선나기를 교수들은 교육과정 개명해서 손대라.
다 완전히 되는 거 아니고 첫머리에는 전부 기업체, 졸업생, 재학생 모여서 위원회 만들고 걔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목록을 만들자. 그 목록이 완성될 때까지는 교수는 개입하지 마라. 교수들 굉장히 반항마였습니다. 교권 침해라고 해요. 근데 뭐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뭐 중얼중얼하면서 따라오긴 하더라고요. 저희들 장점이 그겁니다. 실용주의 중심대로 쭉 오다 보니까 데이터를 정확히 내놓고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면 처음에는 막 귀찮아 힘들어 하더라도 요걸 하면서 따라옵니다. 이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인문사계를 중심대에 가면 막 이유가 분분합니다. 아주 막 변명이 아주 호화찬란해서 감동을 못한 일이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해두고 뒤에 보시면요. 졸업생이 갖춰야 할 지식의 역량을 목록하고 그것을 교과 목록을 완성한 다음에 3단계부터 그것을 흐름에 따라서 선수, 우수, 필수 이런 거 나누는 이 흐름도 작성부터 교수가 들어옵니다. 요거는 이제 딱 해서 넘겨주면 그거 흐름도 만들고 받들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건 해야게 되지만 우리가 못한다 하고 약간의 조정은 있었고요. 거기 결정되고 나서 교과목 그런가 지어지면 그 다음부터 교수들에게 네 뭐 가르칠래?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가지고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상세 모듈을 만들고 이 교과목 상세 모듈을 만들 때 교수들이 교수 목표와 내용과 수업 방법, 평가 방법 이걸 만들면 굉장히 서툴러요. 공대 교수님들 되니까. 이건 학교 안에 교육 전문가가 일일이 컨설팅하면서 받고 아직도 좀 멀었습니다. 계속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중히 공유 과목을 뭘 할 것이냐, 융합 과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마지막 정리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작년 2학기 때 완성했습니다. 아직까지 내부의 교육과목 상세 모듈이 이 세련화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융합 교과목을 전 교과에서 신설을 의무화했습니다. 교환과정은 개편은 금년에 합니다만 작년에 전 학과에 전부 코딩 교육을 다 하고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가라. 왜냐하면 저희들 대학이 원래 ICT 특성화 대학으로 출발했는데 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세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전부 뭡니다. 산학진도 잘하고 다 하는데 이 교육 과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히 전 학과에 전부 ICT 융합도 한다라. 전 학생에게 교양을 필수로 코딩 교육 시켜라라고 해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이번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나니까 이제 교수들이 좀 불만을 덜합니다. 아 역시 총장이 앞을 보고 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교양 과정도 지금 대북 바꿔야 돼. 아까 말씀드린 교양과목의 핵심 방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양 과목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제 학교를 다시 생긴 만나자고 해라. 여기서 역시 교수의 기득권을 완전히 빼라.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 잘 알죠? 이제 티칭이 아니고 러닝 바이 두잉. 티칭이 아니고 코칭이고 러닝 바이 두잉. 앞으로 이 시대는 러닝 바이 두잉 코칭 대 러닝이 아니고 아예 교수와 학생이 함께 배워가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되겠다. 뭐 저는 이해가 합니다. 자꾸 시대 바뀌는 교수를 겁을 먹어요. 겁을 먹어. 야, 이거 과목 내가 못 가르치는데 아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수가 모른다는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모를 밖에 없는 게 시대가 굉장히 빨리 바뀌니까 다 새로 배워야 되지 않느냐. 뭐 학생보다 한 학기 먼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적응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저희들이 말한 혁신교수법, 뭐 플립 러닝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거를 확산을 했는데 실제 산학 협력을 하면서 이게 이런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걸 산업체에서 먼저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교과 과목이 다 이런 혁신 교수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교과 과목은 이 확산이 굉장히 느려요. 왜 느린가 봤더니 이게 여러 가지 규제를 학내에서 못 푼 거죠. 플립 러닝 하니까 학생들이 강의 평가 점수를 깎아보더라. 교수는 뭐 지발 안 하고 우리 보고 뭐 과제만 엄청나게 해가 죽겠다. 뭐 강의 점수를 깎아보면 나 안 할래요. 학생들도 그거 가니까 뭐 딴 그냥 가만 앉아 듣고 있는 거는
시험 공부하면 되는데 엄청나게 공부하니까 학점 따기 어렵다. 이게 확산 안 돼서 그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하니까 지금 현재 정규 과목에서 한 50여 과목이 금년학기에 혁신 교습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규제를 계속 교수를 이제 그 1인 1 혁신 의무다. 혁신 교습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은 진급 재임용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조사해서 완료 시스템으로 끊임없이 바꾸어 나갈 겁니다. 뭐 학생 지도는 뭐 이미 하고 있던 것인데요. 그 멘토링이라고 해서 지도 교수가 학생들 데리고 가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이 8단계의 수업을 가는데요. 그 전부 다 교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도 교수를 선택하고 지도 교수 학생들이 같이 뭐 인성 지도, 그다음에 진로 지도 이런 걸 같이 하는 교과목 운영하고 있고,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데이터들은 우리 티업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전부 데이터가 컴퓨터로 전산에서 전부 다 기록되고 관리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 산학협력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좀 모자란 것 같아서 그 독일 가서 굉장히 느낀 게 하나가, 독일의 교수들 보니까 물어보면 전부 산업시설 경력이 10년씩 있어요. 그 물론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실용중심 대학인데 거기는 교수를 딱 채용할 때 실용중심 대학은 논문 편수보다 산업시설 경력의 가점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산업시설 경력 미니멈 5년이 있어야 되고 대부분 평균 10년 경력을 가지고 교수를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산학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자기들 회사하고 학생 연결을 하기도 하고 또 실용정책 그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그렇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 신임 교수 채용할 때 산업시설 경력 특별한 학과 몇 개 빼놓고 대부분 학과에서 3년 이상을 필수로 했다가 금년 5년 이상을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올리면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겁이 나서 못 올리겠더라고요. 이렇게 바꾸게 됐고, 연구년 제도도 해외 나가서 공부해 오는 거, 뭐 그거보다 오히려 국내 당신이 정보하는 기업에 가서 공부하고 오더라. 이런 쪽으로 이런 문제를 틀었습니다. 예, 산학협력 교육 중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이 인더스트리 아카데미 리빙 랩입니다. 그 기업체의 문제를 학교에 가지고 와서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일종의 비교과 과정인데 일부는 정교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리빙랩 뭐 이런 게 하는데 작년에 52개 때 208명이 여기 비교과 과정의 서클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학문적 주제가 아니고 기업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를 바로 가져와서 문제 푸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 가야 학생들 문제 해결력, 뭐 창의력 이런 게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학융합과학에도 산업체 교수와 우리 학내 교수들이 같이 코티징하는 강좌도 220 강좌를 하고 있고요. 여기 더블 멘토링이 우리 특색이 있는 겁니다. 산업체 분 한 사람 오고 우리 교수 한 사람 와서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모아가지고 서클을 만든 다음에 얘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 특허 출원도 뭐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 재밌는 건 저도 이제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공대 취업 잘 된다고 옵니다. 와서 왜 수학해야 되고 말이죠. 물리해야 되고 머리 아프니까 탈락률이 참 높습니다. 뭐 공과대학이 많은 대학, 아마 전부 다 프라임한 대학들이 공통을 느끼는 것이 프라임 왜 했나 하면 공대를 아예 취업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 프라임은 잘못 짚은 정책이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 중에 문과이과가 50%인데 이과만 늘리면 이과 학생이 수준이 떨어져 봅니다. 그리고 요즘 AI 시대에 사실 공대 나왔다고 취업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와보니까 공부 어려서 못하겠고 뭐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탈락이 돼갑니다. 그래서 얘들 어떻게 하냐 좀 학업 부전을 그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공부 가르치지 마라.
공부시키지 마라. 그래 답 나오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아예 졸업할 때까지 우리 창의공작소에 가서 여러 가지 나중에 특허 2개 따오면 특허 하나 따는데 8학점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공 선택 과목을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은데 그거 앉아있으니까 상대 성과 내는 친구 나와요. 그거 갖고 앉아서 창업해서 이게 되신 대로 나오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자꾸 고정화시키지 말자. 그 도서관도 학생들 앉아서 책 본 데 아니다. 떨고 노는 데다. 그래서 도서관 앞에다가 그냥 장판을 쫙 깔아서 거기서 어디로 놀라고 풀어놨습니다. 그래야 좀 사고가 풀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특성인 비교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 대학에 이제 명상을 아주 상당히 많이 강조해서 이게 학생들 인성 교육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상이라는 걸 하니까 자꾸 불교적 생각을 말하는데 기독교 묵상기도도 명상입니다. 네. 불교 선도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색채를 갖지 말고 이제 명상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어서 이게 상당히 괜찮아서 내년부터 필수 과목을 할까 싶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관리 기반의 선거 관리 시스템, 소위 IR 시스템하고 이제 4세대 이제 전산망, 통합 전산망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근데 참 여기 해보니 제가 큰일 났습니다. 할 일은 엄청나게 많고요. 할 일은 엄청나게 많고 돈은 없고 돈 없는 건 다 돈은 없고 올해 정부는 빠르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라고 대학을 다 거치면서 규제는 자꾸 늘려갑니다. 이번 강사법도 하나의 거대한 규제죠. 그래서 규제 얘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우리 동수대 총장님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